예, 새날의 퍼런 나무네. 마차님 타이스보 한잔 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미국에서. 새날의 퍼런 나무네. 감사합니다. 새날의 퍼런 나무라니. 웃긴다. 네. 예. 자, 여당의 전사들, 여전사들 12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또 민주당의 시조새 김현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왜 갑자기? 민주당 입당하신 안녕 게 못해요. 입당하신 게 언제죠? 1988년도요. 태어나기 올림픽 때요? 그러네요. 올림픽. 서울 올림픽 때? 올림픽은 85년도죠. 올림픽 88년이잖아요. 86년은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예, 죄송합니다. 88년이면 올림픽 때. 맞아요. 그 올림픽 때를 생각해 보면 야, 그 2000년 월드컵보다 무려 14년 전이야. 그때도 사람이 살았구나.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88년 입당이요? 와. 38년 전. 네. 그래서 사실은 2028년도 되면 40주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총리님 그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평민년 네. 입사 2개월 후배예요. 그래요? 네. 그 88년이면 와. 씨. 그래서 그때 이제 국회의장 공간에 이해찬 총리님, 뭐 장영달 의원님 이런 분들 초대해서 식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때 이제 40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평민당의 재야 출신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입당하면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평민당을 저희가 살린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때 만약에 이 재야 출신 의원 그 인사들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저희가 2당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여소야대가 되면서 그때 이제 민주당, 평민당, 자민당, 그러니까 3기미 고루고루 이제 활동했던 해인데 13대 때 청문회를 도입을 하잖아요. 5.18 청문회, 그 다음에 정주영 등 해서 50 청문회. 그게 이제 청문회가 처음 시작된 해가 13대 국회고 그때 활약했던 분이 이해찬, 노무현, 이상수, 그렇죠. 노동 삼총사. 네, 자,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여기는 여러분들 아까 그 시사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87 6월 항쟁이 있고 나서 바로 그 해에 87년도에 대선이 치러지는데 사자구도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져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의 민주당의 본류는 사실상 그 대선 지고 나서 총선이 있을 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뭐 옛날에 신익기 선생부터 시작해서 한다고 하지만 진짜 민주당의 딱 본류에서 시작하신 분이라서 김현우 의원 앞에서 민주당 당원 이야기 꺼내지 마라. 어떤 누구도 안 된다. 이 이야기 드린 거고요. 여러분 지금 화면 상단에 김현우 의원 후원회가 있어요. 이분은 볼 때마다 재미있는 게 이렇게 뭔가 어떤 주제를 주고 버튼을 딱 누르면 자판기처럼 뭐가 나와요. 그 역사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김현TV도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현TV 구독은 채팅창 상단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속보? 정청래표 1인 1표 당원 개정안 통과됐습니다. 95.34% 찬성. 1인 1표 통과됐다고요. 당원들은 그렇다니까 95.34%. 아저씨. 1인 1표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거 아니에요? 직원족이? 지금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논리 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가겠습니다. 이해찬 총리를 보내드리고 지금 첫 번째 주인데요. 화요일인데 이해찬 총리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아마 김현우 의원도 바로 베트남을 가신 상황이잖아요. 네. 위중한 상황일 때. 네. 그때 그 소식 먼저 들으셨을 때 깜깜했겠어요. 23일 날 오후 6시경에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이제 이재정 의원이 전화를 3번 했는데 제가 회의하느냐고 전화를 바로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3번 정도 울린 거니까 뭔 일이 발생한 거겠죠. 그랬더니 당시에는 보안인데 저한테는 꼭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이재정 의원이 이 내용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그랬더니 당시에 정부에서 파악한 거로는 80%가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되게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내용을 얘기를 해서 몇 번 대화를 나누다가 그러면은 베트남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항공편을 알아보고
일단 출발부터 먼저 했어요. 다행히도 제가 직전에 출장 갔다 와서 여권이 사무실에 있어서 그거 들고 또 채소만 챙겨가지고 그냥 출발하고 바로 가고 가는 도중에 비행기 편이 확보가 돼서 8시 15분 베트남 항공사 비행기를 티켓팅을 이제 제가 도착해야지만 하는데 공항에 도착한 게 그 저녁 8시 7분이고 이제 그 마지막 티켓하는 시간까지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뛰어서 티켓해서 발권 아이고. 받아서 비행기를 탔는데 한 5시간 걸리죠. 베트남까지. 5시간인데 어. 그날 그 제가 공항 도착할 때까지 눈이 눈이 안 내렸어요. 한방 눈이 안 내렸는데 제가 비행기 타러 들어가는 사이에 눈이 한 10분 사이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원래는 저녁 9시 15분 비행기인데 2시간 연착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급한 연락들 받고 또 소통하고 안 그랬으면 이제 저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내용을 아무도 모르면 되게 급한 상황인데 네. 그때 몇몇 분 이해찬 총리 주변에 가까이 모셨던 그 이제 의원들에게 이제 소통하고 그리고 새벽 2시, 그러니까 여기랑 2시간 차이니까 한국에서는 새벽 4시인데 베트남은 2시예요. 그래서 2시에 도착해서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밤새 이 상황에 대한 과 그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를 의논을 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한국이었다면 사실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골든 타임이니까 그 비행기를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이렇게 좀 혈압이 올라가고 이러면은 이제 아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이었다면이라고 얘기하면 베트남 쪽에 좀 결례가 될 것 같고 사실은 공항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간이 조금 이제 앰뷸런스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나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건데 사실은 한국이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예를 드는 게 이제 문익환 목사님도 그와 비슷한 그 상황이셨는데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소화불량 약 받아서 집에 갔다가 4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한국이었다, 베트남이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상황이 뭐 이렇게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워낙 베트남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분들도 사실 이 총님이 그동안 몇 번의 이제 좀 아픈 게 있어서 이제 그런 정도로 인식했지 이게 결정적으로 잘못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해찬 총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오셨는데 이제 궁금한 거는 여러분 이 인터뷰의 의미가 뭐냐면은 제가 기억하기에도 이해찬 전 대표도 있고 김현 의원은요 이해찬 전 총리의 대변인격. 대변인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 이해찬도 네. 대변인 격이어갖고 소통 창구이기도 했고요. 네. 이걸 다른 속칭으로 표현하면 최측근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지를 받든다는 차원에서 그냥 돌아가셨고 발인 끝났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찬 정신은 계속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몇 개 드려보려고 그래요. 일단 제가 마지막 인터뷰를 이해찬 총리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좀 일부러 약간 뭐 아들처럼 약간 좀 깐족도 거리고 왜냐면 이런 게 있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고독해.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근엄하게 보이고 약간 외모도 좀 무섭다고나 할까요? 막상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의 인식을 받았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분이셨어요? 네. 그 차가운 사람은 아니야. 분명히 따뜻하고 약간 농담도 잘하는 편이고. 사실은 이해찬 총리가 이제 기존 미디어에 비친 이해찬은 깐깐하고 사실 이 뭐죠? 귀에 꽂는 와이어리스라고 그래야 돼요? 네. 그거 빼가지고 던지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2018년도에 그 도지사 당선되고 나서 그 원래 저녁 8시부터 이렇게 현장 생중계로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듣다가 이 질문이 좀 과하거나 인격 모독하는 행위를 하면 이분이 이제 중단했던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해찬 총리가 원래 그걸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미디어랑은 좀 안 맞죠. 그리고 질문이 경우에 없거나 예정된 질문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왜 한번 2012년 저희 박원순 시장 돌아가셨을 때 조문 한번 그거는 나오시면서 그것도 있고 2012년도에는 당대표 경선할 때 김한길하고 경선할 때거든요. 김한길이 굉장히 핫하게 붙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YTN 라디오 인터뷰할 때 북한 인권법 등 얘기하다가 당시 임수경 의원 건을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이거 계속 질문하면 내가 더 이상 인터뷰를 할 수 없다. 이거 계속 질문하면 내가 인터뷰를 끊겠다. 8번에 걸쳐서 하다가 똑같구나. 전화를 뚝 끊은 거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생중계 중에 생방송 중에 이게 뚝 끊어졌으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상대편에서는 엄청난 호재를 만난 거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악재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바로 연결되는 건데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있다가 뚝 끊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총님한테 그리고 이제 미리 이제 CBS 측에서 연락이 온 거죠. 이거 난리 났다. 출연을 안 하신다 그런다. 그리고 이게 되게 핫하게 붙었는데 이것 때문에 총리님 당대표 떨어질 수도 있다. 반드시 출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총리님한테 아무도 연락을 못 해요. 그때 그 상황 되면 다들 무섭지. 무서워서 전화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총리님한테 질문한 내용에 대한 것만 묻기로 했으니까 반드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북한 인권법에 대한 당시 이제 여당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거니까 그걸 국면을 좀 전환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연하고 했는데 그런 기존 미디어와의 관계가 그렇게 좀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푸나님하고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뉴 미디어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되게 쉽고 간결하고 또 촌철살인으로 맞아요.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따뜻하시고. 탁월한 재주가 있으시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평가할 때 실행할 줄 알고 실천할 줄 알고 그다음에 많이 성장했고 그리고 그 시장 때보다 도지사가 나았고 도지사 때보단 대통령 때 훨씬 낫다 이런 얘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뭐 뉴 미디어 세상에서는 아마 이해찬 대표가 독보적으로 이렇게 힘이 돼 주신 것 아닌가라고 저는 그때 생각하고 특히 새날은 정말 사랑하셨죠. 밥 사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몇 명 불러서 밥 사주신 적이 있는데 앞으로 니들이 해야 된다. 시대가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빨랐던 분 네, 같고요. 맞아요. 이해찬 총리의 명언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오전엔 김어준, 오후엔 새날. 이분이 만드신 신조어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빠진 매체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고 그래서 총리님 새날 나가셔야 됩니다. 안 돼 이제는 더 이상 나가면 난리가 난다. 이모 그치, 그다 없어졌던 거.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가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담배 피우셨어요? 아니면 끊으셨어요? 아유, 총리님은 병원에 입원을 하셔도 담배 때문에 입원하기를 싫어하는 분. 노무현 대통령까지 얻어 피웠다는 그 유명한 담배. 그러니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금연하셨는데 유일하게 총리가 가면 살짝 흡연할 수 있는 그 상대방이 이해찬 총리셨어요. 그래서 그 권양숙 여사님이 다 좋아하는데 이해찬 총리만 오면 또 담배 피시니까 이제 그랬던 건데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그게 낙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낙이 있겠어요? 사실은 담배에다가 주로 에세 피셨던 거. 그리고 소주만 드시지 않았어요? 소주만 드시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이제 사실 소주가 좀 독하니까 막걸리를 좀 하시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술을 뭐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쓰겠냐 싶으니까 다시 이제 소주로 이해찬 다움이네요. 이해찬 소주에 다움. 이제 얼음 넣어서 드시다가 이것도 이것도 좀 맛이 없으니까 하요. 하요에다 얼음 고급 넣어서 소주죠. 하요에다 얼음 넣어서 드셨어요. 마지막에 제가 만났을 때도 하요에다 얼음 넣어서 그때는 많이는 안 드시는데 지금 저 이해찬 전 총리의 평장한 곳인데요. 오늘 이런 보도도 있었죠. 지금 평장이라 봉분이 없어요. 여기다 이제 비석이 세워질 예정이에요.
바닥이에요 그것도. 안내 팻말에다가 누가 오물을 뿌렸다고 뭐 오늘 그 잠깐 보도 비슷하게 봤는데 어쨌건 이것도 이해찬 다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제가 사실은 일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장하고 일요일 날 한번 이제 총님 뵈러 갔는데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재봤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새기는 그 비석 위에 까만 거는 제 손바닥 딱 고만하고요. 그 밑에 이제 비석 밑을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거기는 총리님 손만 할 것 같아요. 딱 그 사이즈예요. 그래서 검소한 것과 이걸 뛰어넘는 우리에게 소위 장례 문화를 이번에 이제 장례식에서도 식사 대접 안 하고 제공 안 하고 뭐 약주 그 좋아하는 약주 제공도 안 하고 그냥 물과 최소한의 그 음료만 했거든요. 조의금 안 받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몸소 실천한 소위 이해찬 다움. 야 진짜 우리 장례 시장가 당황했잖아요. 조의금을 안 받아. 근데 밥도 안 줘. 그게 사실 맞죠.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막 이런 게 이제 평상시 살아왔을 때 이해찬 총리가 그 이야기 있잖아요. 선거법에 한 번도 안 걸리신 분이요. 네. 그 관련해 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돈을 받고 뭘 최근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논란 이런 거는 해당이 아예 안 됐던 분이고 선거법으로 수사받은 적도 한 번 없다면서요. 없어요. 없고 대단하신 분이네. 사실은 88년도가 이제 13대고 이제 1996년도가 15대 때인데 이때 이제 새로운 정치가 많이 얘기가 될 때예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하원 보내는 비용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거 안 보내시고 조화 안 보내시고 그러고 이제 그 뒤에는 조기 조치하잖아요. 죽기 조기로. 네, 그게 이제 2004년도에 새로운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자금도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꽃 못 보내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해찬 국회의원이 이제 국회의원 되면서 함께 그 조직적으로 들어왔던 재야 운동권 출신들 또 시민사회 운동했던 분들이 국회의원 되면서 문화를 바꾸는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시기가 15대 때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정착된 거는 16대 때 한명숙 뭐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더 그게 강화돼 가지고 아이고. 되게 모범을 보인 거죠. 맞죠. 근데 이해찬 총리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그 유명한 선거를 어떻게 치냐.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요. 이해찬 총리는 여론조사를 보는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여론조사 기법을 도입을 해서 13대 총선을 치르고 그리고 2016년도에 왜 세종시에서 김종인한테 컷오프 되면서 무소속으로 도전하시잖아요. 그때 그 2012년도 세종에서 출마했을 때 얻었던 득표, 세대별, 그다음에 성별 이걸 다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이 2016년도에 컷오프가 돼서 출마를 못할 거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지 않았던 시나리오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딱 결정을 하셔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초가 이미 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3파전이 됐을 때도 60에서 65%로 승산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뭐 그 수를 계산하는 거나 이거는 타고난 덕수 그 중학교를 나왔는데 거기가 북이 주산 이런 게 되게 강한 중학교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섬유공학과를 갔는데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공대생들 중에 총님보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본인이 그 해 그만두고 사회학과로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서울대를 2번 들어간 거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전과가 아니고 시험을 다시 쳐서 네, 들어가셨잖아요. 멋지다. 그런 감각이랄까 머리가 있다 보니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민주당에도 왜 그런 전략통들이 있어요. 계보가 있어. 사실 전략통이 되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 어떤 경우는 이 대장으로 나서는 인원이 있고 어떤 경우는 전략통으로 남아서 계속 하는 인원이 있는데 아마 이해찬 총리도 전략통으로 남았지만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
큰 욕심도 있어 보이긴 했어요. 어떤 순간에 짧게나마. 91년도에 시사인 그때 당시 시사 저널인데 네. 그때 차세대 1위였어요. 아. 1위였고 노무현 대통령보다 사실은 더 각광받는 그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선동하는 기질이 있고 본인은 정책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정치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대중을 선동해야 되는 기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 유권자의 분포도를 쭉 계산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남과 영남, 소위 말하면 호남과 영남이 연대하면 우리는 승산이 있는데 본인은 서울의 국회의원이고 청양인데 사실은 충청도에서 활동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힘든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 근데 사실 2007년도에 대선 도전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3파전인데 물론 당시에 경선했던 사람들은 한명숙, 유시민, 천정배, 신기남 이래가지고 8명이 나와서 3명 자르고 막판에 이제 2명이 단일화하고 그리고 이제 소위 친노는 한명숙, 유시민이 이해찬을 지지하면서 3파전으로 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총리님한테. 이거 진짜 대통령 되시려고 나오신 겁니까? 했더니 아니야. 근데 제가 사실 그때 청와대 나온 이유가 이해찬 총리님 도우려고. 예, 그것도 있었고 그 춘추관 하고 나서 나올 때. 예, 정태호 선배도 비서관으로 있는데 총리님이 대선 후보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는 먼저 나갔고 3월 달에. 그리고 저도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정동영 의원님이 아쉬움을 피력하면서 그때 2007년도에 내가 후보가 되지 않고 이해찬 총리가 후보였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때 이명박하고 500만 표 차이 났을 때 예. 소위 말하면 친노 그룹들이 정동영을 버린 상황이었죠. 사실 그런 측면이 있었죠. 예, 있었죠. 아이고 참.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근데 역사는 뭐 만약이라는 가정은 사실 없는 의미가 거니까. 없고. 네.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 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조문 처음에 갔을 때 눈물을 흘렸던 그 지점과도 맥락이 다 있는 이야기인데 이해찬 총리가 만약에 윤석열 때 돌아가셨다면 어땠겠냐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안하지만 안 돌아가신다니까요. 그럴 뿐이 아니야. 네, 왜냐면 윤석열 때는 안 돌아가신다고. 이제 내가 모든 거를 다 소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라는 직책을 맡는 과정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이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민주평통 그 자문위원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조직도 하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일이란 걸 알고 고사를 했어요. 근데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고 또 민주평통이 워낙 윤석열 정부 때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들도 있고 조직을 좀 교체를 하고 세력을 교체하려면은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군가는 맡아야 되기 때문에 강건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당신이 위기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하는데 좀 걸림돌이 누군가가 등장한다 이러면 총님이 안심을 안 하시면서 긴장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나는 이제 좀 이제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 생각이 그것도 영향을 끼쳤을 수 그래서 있다. 저는 윤석열이었으면 안 돌아가셨다. 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우리 네.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선거 출마하려고 사진 찍으러 오잖아요. 근데 그 많은 수천 명의 사람 중에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왔을 때가 제일 위안이 됐을 것 같아. 또 한 번 있어요. 권양숙 여사님이 전화로 위로해 줄 때 그때도 되게 힘든 시기였는데 제가 사실은 저는 뭐 주로 앵글에 안 잡히는 위치에 있는데 저를 이렇게 제가 옆에 있으니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더니 권양숙 여사님 조금 전에 전화하셔서 그래서 브리핑을 했는데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고. 근데 그때도 표정이 정말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당신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함께 해주는 어른들. 계시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지만 본인의 멘토가 오신 거잖아. 그 몸 맞아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네. 와가지고 이렇게 양반 자세로 앉지도 못하시고 의자에 앉으셔갖고 그때 그 사진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딱 네, 보시면 저기가 고관절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앉으신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이해찬 우리 전 대표님이 전 총리님이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었던 건 확실한 것 그건 같고요. 절대적이죠. 그리고 바깥에서 단식 농성하는 게 2배, 3배 힘들잖아요. 여름인데. 그렇죠.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모시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안쪽으로 이동을 하셨죠. 저 때 그러면 그런 비슷한 이야기 하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 의지를 꺾지 마라 뭐 언제 그만둬라 이런 얘기 하신 건가? 언제 뭐지? 그만두라는 얘기는 15일, 16일 될 때도 가서 말려라. 그래서 함세웅 신부님이 종교계 지도자들하고 함께 가서 이제 단식 중단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근데 그분들은 며칠째 단식하면 이제 어떤 상황이라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도 뭐 고집 네. 못 꺾었죠. 네. 근데 궁금한 거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이해찬 대표 시절에 이해찬 대표가 먼저 출마 안 할 거야. 나는 총선 출마 안 해. 네. 거기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바로 직전 대표고 완주한 유이한 대표 중에 한 분인 이해찬 대표가 추미애 이해찬. 네, 네. 완주한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김현 사실은 보통 이제 세력이라는 게 지금 뭐 민주당에서 뭐 주류와 비주류가 있을 때도 공천권 지려고 한다는 얘기가 보통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미는 건데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가 됐으니 김현만큼은 공천이 해주겠지 했는데 여지없이 기대를 빗나갔어요. 경선시켰어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이해찬 대표면 다른 건 몰라도 김현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그냥 단수 줄게. 이게 안 돼.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 옆 동네 청년 전략 공천 줬잖아요. 제 옆 동네에. 네. 그리고 저는 경선하게 된 건데 사실은 경선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좀 일찍 시키든가. 이제 와서 이제 아니 할수 있는 왜냐면 이야기가. 아니 어차피 하는 건 일찍 하면은 뭐라고 세력 규합이 덜 될 때 있잖아요. 이해찬 대표가 시스템 공천을 하다 보면 불만도 있고 그러면 불만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측근들에게 갈 거 아니에요. 제가 제3 사무부총장인데 그러니까 제가 거의 마지막에 경선을 한 거니까 그때 상대방은 K대 출신의 전모 뭐 이런 국회의원들하고 다 인연이니까 그 안산 지역에서 몽땅 다 거기를 밀어. 그쵸. 반 이해찬 반 김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옆 동네에서 전략 공천이 되니까 안산 제가 갑인데 단원 갑인데 단원을 해서 준비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또 와. 이 사람들이 누구를 밀겠어요. 이해찬이 전략 공천으로 김남국을 내려보냈으니까 거기서 밀었던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와서 상대 진영에 와서 다 올인하는 거죠. 별 차이 안 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아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후보가 무슨 술판을 벌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도저히 총리님이 다 비례대표 공천도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출마도 안 하시고 정계 은퇴를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총리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대표의 말을 영이 안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존경하기도 하지만 그 있잖아요. 당대표 때 측근도 단수 공천을 안 준 미스터 퍼블릭 마인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도 하고 다니시길래 제발 이제는 한 1년 듣다가 네. 제가 2023년 6월 21일 날 총리님이 그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하신 거예요. 현역 의원들한테도 얘기하고 미안하다. 이강진 세종에 있는 이강진하고 김현한테 미안하다.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총리님이 그런 얘기 하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제 귀에 들어와서 제가 그 1년 지난 즈음에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진짜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존경하는 거잖아요. 내 것부터 제일 먼저 챙겼다면. 그럼요. 총리님 제가
그러고 나서 사실은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음. 더 단단해질 수 있고 또 더 절실하게 일할 수 있고 맞죠. 그리고 인제 사실 총리님이 당대표로 있을 때 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원으로 상임위원으로 갔잖아요. 네. 그때 인제 총리님이 되게 걱정을 많이 했죠. 제가 그 안 갈까 봐. 아. 빨리 쟤를 어딘가에 뭘 보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제가 거기서 3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총리님 입장에서는 정말 그러셨을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번에 베트남에서 이렇게 임종을 거두셨는데 이분의 메시지가 정말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이다 이런 네. 생각이 갈수록 그렇죠. 들어요. 가면 갈수록 더 생각이 날 거예요. 커져요. 보통 부모님 상을 치르잖아요. 상 중에는 그렇게 안 슬퍼요. 손님 치르느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을 때 새벽이 되거나 술 한잔하면 계속 떠올라가지고 눈물 나는 게 부모님 상인데. 저는 제가 아시지만 2018년도에 14 남북 공동선언 때문에 평양에 저희가 갔을 때요. 노무현 재단이 주최하고 해서 그때 이제 총님이 당대표 때 이제 저도 갔는데 순안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 친정 엄마가. 네. 근데 오후 5시에 이제 전갈이 온 거죠. 네, 그러니까 바로는 안 오고 이제 이게 그 남북 연락 사무소로 가서 평양으로까지 오는 시간이 좀 대략 한 5시간 소요가 된 거예요. 그래서 5시에 딱 알고 이제 평양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전세기도 없고 수송기로 갔으니까. 그럼 이제 저는 여권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총리님이 당시 김영철 부부장한테 이런 상황이 있어서 육로로 돌아갈 수 있게 협조 좀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3시간 만에 네. 육로로 내려오는 게 결정이 나서 다음 날 7시에 기억나네요. 평양에서 개성을 경유해서 공단으로 해서 지금은 없어진 남북연락사무소에 와서 시큐리티 체크하고 그러고 한국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뭐 타고 오셨어요? 자동차 북한에서 제공하는 제공하는? 폭스바겐. 오. 네. 그때 지금 막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남북관계 좋을 때. 그래서 근데 이분이 또 베트남에 가서 아이고 진짜. 가시고 저는 또 비행기 타고 또 베트남에 가서 모시고 왔잖아요. 그래서 진짜. 근데 아버님 같은 분이시잖아요. 오빠죠 사실. 오빠죠. 나이로 보면 오빠죠. 오빠. 나이로 보면은 큰 오빠. 52년생이고 제가 65년생이니까 연로해 보여서 그렇지. 네. 자 제이님 민주당이 걸어다니는 역사책 김현 의원님 정치사는 중요하고 항상 재밌습니다. 듣다 보니 빠지게 되네요. 앞으로 민주당의 역사와 인물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김현 의원님 역사는 나중에 제가 전파하겠습니다. 오늘 까만 커트머리와 주름살 하나 없는 피부가 88년생 같으십니다. 술집 가실 때는 신분증을 꼭 챙기십시오. 김현 의원이 최근에 환갑됐다고 자랑했죠. 감사합니다. 까발려드려야죠. 환상 있게. 새날 방송은요 조명이 좋아가지고 얼굴이 뽀해 보여요. 푸나님 얼굴도 만만치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사실 제가 88년생인데 그때 태어났잖아요. 제가 그 6월 항쟁 그 다음에.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5.18 때 태어나시잖아요. 1980년에. 무슨 소리예요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좀 미치겠네요. 네. 지금 채팅창에 환갑이라고 이게 다들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시니까. 이제 이야기 좀 더 진행시켜 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예요. 사실 민주주의 국가의 독재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건 민주주의라고 못 부르잖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최소한 여기까지는 그냥 군인들의 정치였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민주주의 역사 속에 가장 도도히 흐르는 몇 명의 인물들이 있어. 그중에 저는 이해찬 전 총리 전 대표를 빼고 이야기하면 섭섭하다고 생각해요.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 도도히 흐를 때 사실은 진짜 민주주의 역사는 학설에 따라서는 문민 정권 교체했던 김영삼 때로 보는 사람도 있고 최초의 정권 교체를 했던 김대중 대통령으로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말하면 김영삼, 김대중 빼고 나면 이해찬 총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대통령이 못했을 뿐. 진짜 멋있는 분이세요. 보면은 민주주의의 거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장 정도로 갔어야 되는데 결국 사회장으로 끝난 이유가 아직도 그 한국 사회에 구구가 설치고
아니 그 뭐야 운동권 대부 이 표현 썼잖아 조선일보가. 맞아요. 총리까지 지낸 사람인데 쉽게 표현하면 민주국가의 주류까지 됐던 분이잖아요. 야 이건 좀 너무하는 게 아니냐.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나중에 바꾼지 안 바꾼지 관심 정정한 없고요. 걸로 알고 있어요. 운동권 대부라니. 근데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 단어도. 네. 싫어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분이 이제 결국에는 민주정부 4기까지 만들어 놓고 네. 가신 거고 네. 이해찬 총리는 정말 볼 때마다 존경심이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보다 돌아가실 때까지 장례식장에서까지 이해찬 다웠던 정말 장면이요. 저거 있잖아. 김현우 의원이 쓴 SNS가 네. 굉장히 마음에 와닿거든요. 요거를 감정을 담아서 읽어볼게요. 2022년 대선 패배 직후인 3월 10일 저게 이재명 대통령 떨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음 날이네요. 이해찬 대표께서 노무현 대통령 볼 면목이 없다. 반드시 민주정부 수립해야 보고 드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2026년 이재명 정부 만들고 오셨다고 말씀드리세요. 저 글 쓴 맥락을 제 나름대로 풀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에 의해서 돌아가시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 다음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못해요. 박근혜가 돼버린단 말이야. 네. 그러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우리 이제 정권 그때 이해찬 대표가 하신 말씀 있잖아요. 20년 집권 네, 뭐 이야기. 맞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로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이쪽에 복수일 수도 있고 응징일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 리틀 노무현이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가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제 민주정부 수립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드린다 이 네. 이야기신 거죠. 네. 사실은 22년도에 3월 9일 날 저녁 6시, 8시인가 그 개표 방송에서는 두 군데에선 이기고 한 군데에선 이기고 두 군데에서 지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때 방통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수행비서한테 결과가 이기던 지던 3월 10일 다음 날 점심에 총님하고 식사를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졌잖아요. 총님이 선거 지고 아마 밤을 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안 드시고 아침 안 하시고 점심 자리에 딱 와서 무슨 정신으로 이 시간에 밥을 먹자고 하냐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사실 전날 잡은 거니까 혹시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뭐 이기면은 그냥 편하게 점심 먹으면 되고 최악의 상황이 되면 당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또 총님한테 들어야 안심이 되니까 그때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고 밤 새벽에 아마 송영길 당대표가 물러나고 후순위 원내대표인 윤호중 의원을 비대위원장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당에서의 검토가 있었던 그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씩 잘못해서 진 선거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임 있는 선거가 아니다. 후보에게도 없고 당대표에게도 없고 그러나 253개 지역에서 조금 진 선거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후보를 가지고 대선에서 진 거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음 반드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첫 번째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대통령을 만들려면 몇 사람이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밥을 먹고 토론을 해라. 그리고 당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어서 윤석열로부터 탄압받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볼 면목이 없다. 이 선거에서 이렇게 지고 나서 가면 그래서 악착같이 어쨌든 버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리 저는 이제 왜 우리가 이해찬 총리라고 하냐면요. 이해찬 우리 대표님 일생의 가장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굳이 전자는 안 붙이고요. 마음속에 총리니까 이런 건데 이해찬 총리의 업적 중에요. 저는 180석. 이거는 나중에 정말 최근에 이제 이낙연 씨가 장례식당도 안 오는 상황인데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총리가 진두지휘했던 저 선거에서 민주 세력이 역사상 가장 대승을 거둔 선거를 본인이 끌고 오세요.
저 잠깐만요. 저 마스크 쓴 거 있잖아요. 네. 저 마스크 쓰는 것도 제가 제안한 거예요. 제3탐험부장관에서. 왜냐면 꼬투리 잡지 말자. 안산이 다문화가 많으니까 그때 이제 설 명절 때 코로나가 이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해서 2020년도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중국인들이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게 중국에서 온 거잖아요. 네. 우한에서.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경고망동하지 말 것, 그리고 대비를 잘할 것.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이 기동성 있게 당시 사무총장 윤호중. 근데 제가 그렇게 됐어요. 아까 그 사진에서요.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당선 마크를 달아주고 있는 첫 번째가 네. 종로의 이낙연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해찬 대표가 이제 임기를 완주하고 물러나고 그 다음 당대표가 당대표가 되죠. 이낙연인데 네. 장례식장에 안 왔습니다. 진짜. 난 너무 화가 나는데. 그리고 사실상 이낙연 씨는 윤석열 지지를 해버렸죠.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들도 왔어요. 네. 근데 저분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얘기하겠죠. 본인이 이해찬 대표랑 꽤 친분이 있었고 저랑도 꽤 친분이 있었는데 뭐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였을 것 같아요. 그 결국 배은만덕이고요. 그 당시에 민주당은 이해찬 총리를 당대표로 만들어서 대선 나가는 일종의 주류에서 밀던 후보였었는데 지금 이낙연 씨의 꼬락선이랄까요? 이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찬 총리하고 비교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해찬 총리는 변절하지 않고 딱 외길 건 거 아니에요. 네. 저쪽에서 막 스카우트하고 싶기도 했을 거야. 근데 자기 시류에 따라서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이 진영 내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그냥 정치적 낭인? 흑화된 사람으로 남았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건 이해찬 총리의 180석은요. 한때 노무현 정부 때 열린 우리당이 151석이었던가요? 2석이었던가요? 한 153석 아닌가요? 갓 과반 넘겼지만 결국 그것도 무위로 끝났고 개혁 못하고 끝났는데 이해찬 총리가 180석을 당대표일 때 만들어 놓으니까 다음에 이제 사실상 이해찬 전 총리의 도움도 받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그 다음 총선은 거의 비슷하게 가버리는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진영한테 사실 옛날에 민주진보 그러니까 진보하고 보수가 50대 50이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보수 60 진보 한 30, 40 이 정도였다고 이걸 지금 역전시켜 놓은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 과정에 이해찬 전 대표님의 활약이 눈부셨다. 자, 이해찬 대표님의 그 이력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52년 출생이에요. 근데 초선 국회의원을 1988년 관악에서 만 36세에 초선 국회의원 합니다. 1995년에 조순 서울시장 때 부시장을 합니다. 재선 국회의원인데 부시장을 하신 거예요. 만 43세 때. 네. 그리고 만 46세 때 김대중 정부 때 교육부 장관을 합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만 52세에 국무총리를 합니다. 난 저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아무리 그때랑 뭐 나이 차이가 있다고 해도 52세 지금 초선 의원도 안 된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무총리 52세 때 보통 플러스 15세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생김이 좀 들어 보이시잖아요. 좀. 저거 기록인 것 같고요. 아마 그 장관, 국무총리, 여당 대표 사실 뭘 안 해본 게 거의 없지 않아요? 대통령만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다음에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당 대표를 2번 하신 건데 지금 2012년에 민주통합당 대표는 중간에 이제 한명수 총리가 당 대표하면서 그때 의석수가 생각보다 못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만두고 그 보궐선거로 되셨죠. 그리고 안철수하고 단일화의 전제 조건으로 이해찬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고 해서 물러나고 대선을 치르고 전 거죠. 근데 그때 그거죠. 이명박하고 박근혜로 지금 바뀌는 과정에 당대표 하고 있다가 민주당 그때 암흑기였어요. 뭐 그 총선을 치르는데 막 80석 정도밖에 안 나오는 시기도 있었고 그러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안 되겠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마음대로 국정 운영을 좀 돕게 하려면 이해찬이 필요해 해가지고 김의원 의원님이 저한테 이해찬 대표 인터뷰 좀 해라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고 그 지하실에 있을 때 그 지하실 계단 길지도 않아. 그걸 못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를 했어요. 첫 인터뷰를.
근데 숨이 차셔갖고 마이크에 숨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서 그 제거하느냐고 힘쓰셨죠. 밤새워서 숨소리 제거한 거야. 숨소리가 거칠면 민주당에서 이해찬 건강 안 좋으니까 당대표 나오면 안 돼. 건강 이상설 막 네. 나오죠. 계단에 그때 전당대회 할 때 막 그 계단에 휘청하시기도 하고 그때 상대가 김진표. 하고 송영길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나중에 송영길 대표는 그때 나오고 나서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당 대표가 되는데 김진표 씨는 그 당시에 이해찬 대표보다 5살이가 많았어요. 지금도 정정해. 그때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출당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쟁점이었어요. 당 대표 되고 나서 아니 당 대표 경선에서. 아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해찬 후보는 아니 지금 이게 1심에서 확정된 것도 아닌데 재판 진행되는 경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김진표 후보는 뭐 즉각 출당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서 되게 그 쟁점이 됐던 선거였죠. 김진표는요 나중에 민주당사에 현수막하고 그 저 소위 똥파리 격려해 주셨어요. 나와가지고 그런 짓까지 했고 지금은 사실은 사라졌잖아요. 네. 민주당 블록에 존경하는 사람 하나 없이 그래도 뭐 딱 그게 이낙연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인 거고.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그때 이해찬 대표를 너무 그 당대표 후보 시절에 그쪽에서 만들었던 온갖 막 멸칭이나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이해찬 총리를 대표를 꼭 만들어야겠다. 이게 오히려 더 공고하게 그렇죠. 생겼어요. 맞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이런 분석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을 관통하는 당원들은 지금 40대, 50대, 60대거든요. 이 사람들에는 민주당 전통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게 있어요. 당원 투표를 하면 막 그 현직 당 대표들한테 막 밀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흔들리는 거 싫어하죠. 그런 것들이 그 도도하게 흐르는 딱 중심 세력이 있어요. 40대, 50대, 60대가. 그 60대가 노사모 있던 사람들이야 이제는. 이 흐름까지 가고 있는데 어쨌건 저 개인적으로요. 그 지하실을 나와서 이제 3층으로 이사를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거기서 이해찬 대표를 인터뷰를 2번 합니다. 근데 거기는 걸어 올라오셔야 되는 거야. 지하실은 내려오고 가야 되고. 그때 그래가지고 다음 이사 가는 상황이야. 재개발해갖고 건물이 없어지니까 내가 기필코 여기 온 이유가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1층으로 이사를 해서 대표님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인터뷰 못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 최근에 마지막 한 인터뷰 이사 오시기 전에 한 인터뷰에는 윤석열 허튼 짓 하면 망한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정권 이제 시작 막 하려고 하는 즈음에 그때 회고록이 이제 그때 나온 거죠. 지금 이해찬 대표님의 직접 사인을 받은 김현 의원이 소장한 책인데요.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아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완성하고 총님이 잠깐 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쓰죠. 김현 동지님께 함께 사는 세상 2022년 9 이해찬 드림. 보통 이렇게 드림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근데 정말 되게 짧지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이제 열심히 읽었던 책이어서 어저께 이제 집에 있는 걸 오늘 소개를 좀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진으로 직접 지금 완전 베스트셀러라고 보여드리게. 네. 찍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네. 완전 베스트셀러고 지금 서점 가시면은 그냥 편하게 완전 지금 다 풀려 있잖아요. 그래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베스트셀러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그 사실 조의금도 받지 않고 네. 좀 사람들의 마음이 십시일반으로 다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을 구매하실 때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동지께라고 한 줄 알았는데 어저께 딱 찾으면서 아 참 동지님께. 동지님께 네. 야 공천 못 해줘서 미안해. 2022년 9월 지금 아까 찍어드린 사진 바로 보여드렸어요. 김현 동지님께 함께 사는 세상 2022년 9월 이해찬 드림. 야 저게 윤석열 정권 때 윤석열 이야기고요. 정권입니다. 사실은 이해찬 총리님은 어찌 보면 이제 제가 평민당 입당할 때 막내였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남아 있는 유일한 여성 후배 중에 막내고 그리고 이제 한명수 총리 재판 때 매주 저희가 재판을 관람하고 대라 끝나면 12시 1시 되면 그 앞에 있는 설렁탕 집에 가서
새벽 4시까지 이제 저녁을 먹고 해산하고 또 다음 주에 만나고 그 과정이 굉장히 그 한명 총리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다시 당대표로 나올 때 사실은 본인이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평민년 만든 지 30주년 되는 해여서 제가 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막 평민년 우리 선배들 동원해가지고 이층이 반드시 나가셔야 된다 이제 이랬던 거고 말씀드렸던 2022년 3월 10일 날 총리님이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일주일 동안 곡기를 끊으셨어요.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서울에 오셔서 원내대표는 누가 되느냐 이제 이랬던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힘들어했던 시기가 2023년도 그 2월달, 그 다음에 9월달 그 체포동의안 네. 가결 부결 이때 그 한 일주일 상간 총리님은 상식적으로 부결을 시켜야지 가결이 되면 그 가결시킨 사람들은 정치 생명이 끝나는데 설마 그런 일을 하냐 그랬는데 총리님 예상을 빗나가고 사실은 가결이 됐잖아요. 예. 그때 되게 이제 힘들어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그 당 대표 할 때는 뭐 즐겁게 이제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김영남 북한 그 분이 위원장인가 직책이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저 의견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다 이번에 없었다 이제 하고 그 얘기가 마지막 얘기였어요. 마지막 소명이 한반도 평화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총리님께서. 사실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해식 그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이제 2018년도에 원외 시절인데 대변인을 맡고 사실 되게 이뻐하셨던 분이 있고 또 이강진이라고 지난번에 네, 얘기했던 알죠. 세죠. 분이 있는데 그 이제 그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우리 이제 임종 보고 이제 베트남에 있으면서 이해찬의 동생 이해식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어떻겠냐. 되게 이뻐하셨어요. 진짜로. 네. 말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해찬 총리님이 선수가 7선인데 네. 제가 이 얘기하면 이해식 의원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해식 의원은 9선이에요. 시의원하고 구청장하고 그렇죠. 국회의원하고 다 구청장만 합치면 3선 했으니까. 네. 다 합치면 9선이에요. 그래서 선수가 높다. 그렇네요. 네. 앞으로 민주당 또는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에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 기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해찬 총리가 살아계셨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런 상황이 걸릴 것 같고요. 오늘 방송 중에 이제 아까 속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1인 1표제는요. 당원들한테는 투표권이 없는 사안이에요. 지금부터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1인 1표제나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당원들한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당원들이 1인 1표제는 예를 지방선거나 당 전당대회나 할 때 들어가는 이야기고 결국에는 중앙위원들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했는데 당원들한테 그 투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거는 당원들은 뭐 거의 절대 다수 한 90% 가까이 찬성하는 거고 중앙위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만 저번처럼 정족수 미달이 아니라 정족수가 채워져서 60%로 지금 네, 한 거지만 네. 앞으로 전당대회에 무슨 관련한 이런 뭐 중요한 결정들은 당원들이 직접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당원들이 투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의견을 물었던 것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자 김현 의원님 아까 제가 보내드린 사진이 있는데 푸나님한테 그 네. 영정 사진과 관련된 일화가 있어요. 아 그거요? 잠깐만 제가 그거 좀 소개 보여드릴게요. 좀 꼭 하고 싶어요. 말씀하시면 바로 사진부터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올리면은요. 지금 영정 사진부터. 예, 그 영정 사진이 사실은 나무위키는 그 사진이 아니에요. 그 네. 뒤에 총리 시절에 찍은 사진인데 태극기도 있고 배경이 그 붉은색인데 그게 이제 나무위키에 있었는데 그거를 어느 한 청년이 그 배경을 그 검은색으로 저렇게 뒷배경을 바꿨어요. 그게 이제 나무위키에 있는 거를 손자 동찬이가 그 이제 그 임종되는 그 시간에 영정을 어떻게 쓸 건가를 의논하다가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동찬이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얘가 그걸 딱 찾은 거예요. 지금 쓴 영정을. 그래서 그걸 이제 영정을 쓰게 됐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 친구가
장례식장에 와서 저 글을 남긴 거예요. 아, 한번, 그 친구가 나무위키 만들었던 친구가 나무위키의 그 배경을 그러니까 영정 배경을 만들어서 그 쓴 글이 바로 그 글이 한번 저 글이군요.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네네. 추모의 글.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살아온 토양은 원래 온갖 오염이 뒤섞이고 혹독한 가뭄으로 메말라버린 더없이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자신이 나고 자란 터전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 나무들과 함께 맑은 숨결을 내뿜고 가지를 넓게 뻗어 작은 숲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나무는 거목이 되고 어느새 노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내던 나무가 스쳐가는 바람 한 점에 아스라졌습니다. 나무는 이미 굳게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이제 소임을 다해 땅이 비옥해졌으니 그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노라 여겼을 것입니다. 스스로 지탱해온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나무는 비로소 대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절 절대 권력에 맞서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과 친구들이 온전히 살아갈 토양을 일궈내던 청년 이해찬을 잊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숲의 중심을 지켰던 노목의 모습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무는 자신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 내린 땅을 탓하지 않는다. 그저 최선을 다해 그곳을 살기 좋은 땅으로 변화시킬 뿐이다. 2026년 1월 29일 고 이해찬 총리임을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한 청년 올림. 네, 이분이 장례식장에 와서 저 사진 본인이 그렇게 바꿨다는 거하고 메시지를 이제 사위한테 전달했어요. 근데 지금 한 사진을 또 보냈는데 사실은 그 총리님 그 묘역이 되게 그 소박하잖아요. 그 뒤에 구분 소나무가 있어요. 선산을 지키는 구분 소나무가. 아이고. 근데 이 친구는 그걸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진이 바로 딱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이 총리를 기억하고 추억하고 기록해주는 이런 젊은 세대들이 그 정신을 저게 소나무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렇네요. 딱 그 양지 바른 데에 바로 병풍처럼 소나무가 있는데 그 구분 소나무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 소나무예요, 저기가. 그래서 되게 운명과도 같다는 그런 먹먹하네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허망하게 가실 때도 되게 이제 3년을 좀 힘들게 노무현이란 이름을 올리면서 울지 않았던 게 한 3년이 걸렸고요. 이 총리님은 많이 이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이름을 올릴 수도 있어서 그 사이에 제가 늙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되게 잠을 좀 못 자요. 이 계속 보다가 이제 사람들이 추모의 그 영상을 계속 올리잖아요. 되게 많이 올라와서 그거 보다가 이제 또 보고 또 보고. 근데 책도 예전에 다 읽었는데 다시 읽으니까 한 줄 한 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푸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푸나님 지난 이제 11월 달 막 요때 새날에 저 총리님 여기 출연할 수 있도록 1층에 편하게 올라올 수 있는 1층이라서 한번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만하려고 그래서 마지막 못 모셨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전화를 직접 좀 하시지. 제 성격은요. 예를 들면 이분 모셔다가 단독 해야지가 안 되고 힘드신데. 그래도 굳이 한 번 부르면은 유작이 남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일 걸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라서.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가정이 없고요. 진짜 너무 안타깝긴. 우리 어르신께서는 기다려주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이제 정세현 장관한테 계속 이제 좀 아양을 떨죠. 왜냐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예요. 정세현 장관은. 그분이 지금 사실은 수석 부의장을 지냈던 분들이 뭐 직책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보니까 이해찬 총리하고. 자 여기까지. 오늘 저는 기억한다는 말, 세월호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억한다는 말은
그냥 잊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뜻을 이어가겠다는 네. 소리입니다. 이전 총리님 돌아가셨지만 민주당 역사와 이재명 정권의 어떤 찬란한 영광과 정권 재창출에도 굉장히 많은 등대가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또 우리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야겠죠. 자, 김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같이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자, 보수형님 TV님 명예 1번 민주당 당선 국회의원 포상 드립시다 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